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지금이 12월인데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저희 집엔 모기가 나타나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귓가에서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짜증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되면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라며 제 자신을 실험 관찰해보는데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겨울 모기가 나타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꽤 오래 관찰을 해봤는데요. 모기 소리가 안 들리고 모기를 물렸을 때 따끔한 느낌도 없고 물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린 곳이 아주 미세하게 간지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 느낌을 알아차려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 후로 모기 물린 자리가 가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기에 물려서 살짝 간지러운 느낌이 들 때 마침 귀에서 모기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모기 물린 자리가 엄청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긁기 시작하면 피부가 벌개지도록 긁게 되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똑같이 모기에 물렸는데 모기 소리를 듣고 가려움이 모기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는 엄청 가려웠고 모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엄청 가렵지가 않았어요. 가려움을 고통이라고 한다면 내 몸에 똑같은 물리적 손상이 왔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고통을 느끼는 강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통은 몸의 작용뿐만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 따른 부분도 있다는 거였고, 우리가 느끼는 많은 고통스러운 부분에서도 어쩌면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 더 만들어서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간지러움을 긁어서 더 간지럽게 하고 살이 까지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잊고 지내다가 얼마 전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연구하는 몬티 라이먼이라는 의사가 저자인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어요. 이 책에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쭐해진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려고 조약돌이 박힌 모래사장을 성큼성큼 뛰어갔다. 가는 도중 오른발에 약간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다리가 살짝 움찔했지만 크게 아프지 않아서 그대로 가던 길을 갔다. 약간 뾰족한 돌을 밟았겠거니 생각했다. 경기는 계속되었고 내가 있는 해변 끝자락으로는 더 이상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분쯤 지나 내 시야에 무언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바닥에 앉았다. 발바닥에 피 묻은 모래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피의 출처를 알아내려고 모래를 살살 털어냈다. 자세히 보니 큼지막한, 그것도 심하게 녹슨 낚싯바늘이 내 발 아치 부분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상처 부위에서 계속 피가 배어 나왔다. 통증이 시작된 것은 그때였다. 상당히 불편한 정도의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들었다. 1에서 10으로 표현한다면 6 정도? 하지만 친구들이 달려와 걱정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자 4로 약해졌다. 영광의 상처라는 친구들의 감탄이 통증을 줄여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합에 빠져나와서 어떤 물고기의 입에서 몇 주나 있었을지 모를 녹슨 낚싯바늘에 감염을 걱정하며 응급실에 가야 할지 내 손으로 바늘을 뺄지를 고민할 때는 통증이 팔까지 올라갔다. 낚싯바늘을 뽑는 과정을 머릿속에 떠올리자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9까지 치솟았다. 그날 오후 낚싯바늘을 빼내려 애쓰는 동안 진실의 씨앗 하나가 머릿속에 심겼다. 말하자면 통증은 정말 이상한 존재라는 것이다. 통증의 속성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낚싯바늘이 내 발에 박혔을 때 나는 이미 상처를 입었다. 상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내가 느끼는 통증은 크게 오르락내리락 했다. 통증은 발바닥에 박힌 낚싯바늘을 처음 발견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구경꾼들 앞에서 잠시 줄어들었고 혼자가 되니 다시 심해진 후
낚싯바늘을 빼내는 모습을 떠올리자 훨씬 더 심해졌다. 내 머릿속에 심긴 작은 씨앗은 차츰 확고한 진실로 자랐다. 즉, 통증은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척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픔을 느끼는 정도와 상처가 심한 정도는 똑같이 비례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아픔을 느낀 기억이 없는데 다리에 멍이 나 있거나 종이에 살짝 베었을 뿐인데 참을 수 없이 쓰라렸던 경험은 누구에나 있을 것이다. 특히 병원 응급실은 통증과 상처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현장이다. 심지어 나는 한 개인 안에서도 통증과 상처가 일정한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한 젊은 남자가 길에서 싸우다가 배에 칼이 찔려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었다. 다행히 주요 혈관과 장기를 비켜가서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 남자는 내게 칼에 찔린 상처 부위를 가리키며 "어때요, 선생님? 멋지죠?" 라고 우쭐거렸다. 배에 칼을 맞았는데도 별로 아파하지 않았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다가 의료 카트 바퀴에 발가락이 부딪히자 이야기가 달라졌다. 그는 칼에 찔린 커다란 상처는 놔두고 발가락을 부여잡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그 환자 덕분에 그날 나는 새로운 욕설 4개를 단 몇 초 만에 습득했다. 내 발바닥에 닿은 낚싯바늘이 처음에 통증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면 발에 닿은 뾰족한 물체가 정반대의 반응을 일으킨 또 다른 사례도 있다. 1995년 29세의 영국인 노동자가 공사 중인 건물의 비계를 내려오다가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런데 그가 뛰어내린 곳에 널판지가 놓여 있었고 그 널판지 위로 10cm 길이의 못이 튀어나와 있었다. 못은 그의 왼쪽 신발을 뚫고 들어갔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들어 진정제를 주사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의료진이 노동자의 신발을 잘라내고 보니 못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통과해서 그의 발에는 조금의 상처도 없었다는 것이다. 통증을 느끼는데 꼭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있다고 꼭 통증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통증에 관한 거짓을 철저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통증이 조직 손상의 척도라는 말은 거짓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통증이 조직 손상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해도 실제로는 통증이 몸에서 만들어지고 뇌가 그것을 감지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신경과학 연구에서 괜히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통증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불필요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몸과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통증의 본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통증에 관한 거짓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7세기 프랑스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종교와 수학, 자연과학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통증에 대한 이해에도 혁명을 일으킨 인물이다. 17세기 초까지도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라는 문제를 두고 과학자와 철학자,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가장 오래된 가설은 심장이다. 감정 변화를 겪을 때 심장 박동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2세기 그리스 의사 갈레는 해부학 실험에 뿌리를 둔 관점으로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뇌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당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사랑이 어디에서 움트는지 말해다오. 심장인가? 아니면 뇌인가? 라고 쓴 것을 보면 대중은 수세기에 걸친 이 오랜 논쟁을
꽤 즐겼던 것 같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뇌와 신경계, 정확히 말하면 뇌의 솔방울샘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솔방울샘은 현재 우리가 수면 패턴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뇌 분비기관으로 알고 있는 뇌 부위를 말한다.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진보적인 생각이었다. 특히 뇌와 신경을 기계에 비유해 반사작용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점이 놀라웠다. 1664년 그의 유작으로 출판된 인간론은 왼발을 불 가까이 대고 있는 소년의 그림을 통해 우리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종을 울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통증이 일어나는 원리를 종이 울리는 것에 비유한 이 설명은 얼핏 보면 뭔가 말이 되는 것 같다. 간단히 말해 피부 조직이 손상되면 신경이 통증 신호를 뇌로 보내고 뇌가 그 신호를 받는 즉시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다. 피부 조직이 통증 신호를 보내면 뇌가 반응한다는 설명은 명시적이든 추정적이든 지난 4세기 동안 지배적인 이론으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사실이며 통증에 관한 거짓이 탄생하게 된 뿌리라 할 수 있다. 만약 통증이 외부 세계와 작용하는 말초 신경에서 뇌로 오는 단순한 신호 체계인 반사작용이라면 우리는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무조건 통증을 느껴야 하고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만 통증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통증은 손상된 정도에 정확히 비례해야 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낚싯바늘에 찔렸던 내 경험이 그랬고 상처가 치유된 뒤에도 오랫동안 통증을 느끼거나 기분에 따라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데카르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예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급성 통증은 대부분 꽤 정확하게 피부 조직의 손상 정도를 나타낸다. 가령 노트북을 닫다가 손가락이 끼이는 것과 자동차 문을 닫다가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아플 것이다. 확실히 상처가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있다. 그 경로는 데카르트의 통증 이론이 나온 지 250년 뒤 영국의 저명한 신경과학자인 찰스 스콧 쉐링턴에 의해 발견되었다. 쉐링턴경은 우리 몸의 신경 말단에 특수한 수용기가 있는 것을 알아냈다. 표피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수용기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유의 자극에 의해서만 활성화되는 듯했다. 그는 이 수용기를 해를 끼치다 라는 뜻의 라틴어와 수용기를 의미하는 단어를 합쳐서 통각 수용기라고 이름지었다. 통각 수용기는 유의 자극으로 생긴 상처와 위험을 감지하는데 유의 자극은 크게 물리적 자극과 열 자극, 화학적 자극으로 나뉜다. 이런 자극들의 특정 요소가 통각 수용기를 활성화해서 뇌에 신경 자극을 일으킨다. 한편 서로 다른 자극 간의 교차 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 감지 수용기는 섭씨 43도 이상의 열 자극에 반응하지만 고추의 주성분인 캡사이신에 의해서도 활성화된다. 매운 고추를 먹을 때 열에 반응하는 수용기가 똑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뇌는 체온이 오른다고 판단해서 체온 조절을 위해 땀을 배출시킨다. 통각 수용기가 활성화되면 말초 감각 신경을 따라 척수 방향으로 전기 화학적 자극을 전송한다. 일단 통각 수용기를 통해 들어온 전기 화학적 자극이 말초 신경을 따라 척추까지 이어지는 여행을 끝내고 나면 거기서 다시 척추에 있는 신경을 타고 뇌로 이동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뇌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고속도로처럼 끊김없이 쭉 뻗은 길이 아니다. 쉐링턴경은 여러 혁명적인 발견을 많이 했지만 그 가운데 신경 하나의 축삭 돌기가 다른 신경의 가지 돌기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시냅스라는
아주 작은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일단 전기 자극이 척수에 있는 첫 번째 신경 끝에 도달해야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시냅스를 지나 다음 신경을 차례차례 활성화하여 마침내 뇌까지 전달된다. 앞서 말한 데카르트의 소년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소년의 발이 불길에 닿을 때 하나의 신경이 줄을 잡아당겨 종을 울리는 식으로 뇌에 있는 통증 중추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뇌에서 통증이 감지되기 전에 다른 많은 신경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통증 경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괜찮은 설명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내가 예전에 보았던 의학 전공서에도 그렇게 표현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세포 조직에서 뇌로 이동하는 통증 말단이나 통증 신호, 통증 경로 같은 것은 없다. 정확하게는 통각 수용기와 통각 신호, 그리고 그것들이 이동하는 각각의 경로가 있다. 이런 신호들이 전달하는 정보는 세포 조직의 상처나 위험에 관한 것이다. 물론 통각, 아픈 감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지만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증은 세포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낚싯바늘이 처음 내 발에 박혔을 때 물리적 위험 수용기가 신경을 따라 위험 신호를 척수로 보내고 있었지만 무언가가 통증 생성을 막고 있었다. 20세기 이후 통증 과학 연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통증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넘어서서 통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위험 신호를 척수 위로 통과시키거나 차단하는 관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증 자체가 전적으로 뇌에서 생성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통증은 뇌에서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통증을 만드는 것이다. 통증이 존재하려면 우리의 의식적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받을 때 통각은 우리에게 의식이 있을 때처럼 똑같이 일어나지만 절대 통증 자체는 생성되지 않는다. 즉, 뇌가 없으면 고통도 없다. 통증 과학의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은 뇌에는 통증을 느끼는 통증 감각 기관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뇌 촬영 기술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다양한 뇌 신경 영상 기술이 뇌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통증을 느끼는 사람의 뇌를 촬영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밝게 표현된다. 흥미롭게도 그 부위는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영역을 전부 포함한다. 사람마다 그리고 통증에 대한 경험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입력들이 통증에 대한 인식을 생성하는 개별화된 뉴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이 독특한 네트워크를 신경 지문이라 한다. 통증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아주 명백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아주 단순하다. 그 단순한 사실에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진실이 담겨 있다.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다. 통증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며 반드시 조직 손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다. 통증은 우리 몸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거나 손상이 일어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느낌이다.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는지 혹은 손상이 되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통증은 몸의 보호를 촉구하는 유쾌하지 않은 느낌이다. 통증과 통각은 다른 현상이다. 통증은 감각 뉴런의 활동만으로는 추론할 수 없다. 통증은 항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 개인적 경험이다. 이제 우리는 통증이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커다란 장벽이 있다.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통증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느끼는 이 끔찍한 고통이 기분 탓이라는 겁니까? 라는 반응을 충분히 나타낼 만하다. 통증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마음먹기에 따라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통증은 대부분 우리의 의식적 통제 밖에 있는 뇌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식적 마음에 알리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다. 낚싯바늘에 찔린 내 경험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리 머릿속에는 일종의 경호팀이 있다. 이 경호팀은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최종 목표 아래 여러 팀으로 나뉘어 일한다. 어떤 팀은 위험 신호를 포함한 시각, 촉각, 후각적, 입력 같은 일상적인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팀은 감정, 경험, 집중, 신념, 예측 등의 영역을 책임진다. 이들은 뇌 전체에 분산되어 각기 다른 책임을 맡고 있지만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한다. 경호팀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의 위험과 위협이 되는 증거를 수집한 후 그 증거들이 실제로 위험이나 위협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위험이나 손상의 증거가 명백하면 경호팀의 최고 책임자가 우리의 의식적 마음에 몸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 명령이 곧 통증이다. 경호팀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자극이 위험한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이 있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내 의식이 자각하도록 통증이라는 자극을 주어 내게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 단기 통증에 관해서라면 경호팀의 결정은 정확할 때가 많고 경험도 풍부하다. 하지만 그 판단은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과거 경험과 미래에 대한 예측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외부 공격을 자주 받는 경호팀이라면 매우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경호팀의 최고 책임자에게 접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통증은 몸을 보호하라고 의식적 자아에 요구하는 경호팀의 명령이다. 하지만 내 경우 경호팀이 위험 신호에 대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지 않았다. 통증은 무의식의 뇌가 몸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의식적 해석이다. 1944년 늦은 봄, 미영 연합군이 독일군을 기습 공격하려고 이탈리아 로마 남쪽 안치오 해변에 상륙했다. 상륙에는 성공했지만 독일군이 먼저 병력을 이동시켜 고지대의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는 바람에 연합군은 고립된 상태로 독일군의 폭격 세례를 받았다. 안치오 해변이 피로 물들었고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물밀듯 밀려들었다. 당시 안치오 병원에서 의료진으로 일했던 헨리 비처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통증의학의 선구자가 된다. 그는 부상자가 도착할 때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물어보고 원하는 병사들에게는 모르핀 주사를 놓아주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부상자 중 70% 이상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모르핀 주사를 맞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 심지어 아주 심하게 다친 병사들도 크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보스턴으로 돌아간 헨리 비처는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에게서 정반대의 상황을 보았다. 사고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반대로 70% 가까이 크게 통증을 호소하며 모르핀 주사를 맞기를 원했다. 비처는 두 집단을 분석한 논문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난 이유는
부상의 정도 때문이 아니라 부상 이면의 숨은 의미 때문이라고 했다. 전쟁터에서 다친 병사들은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다. 전쟁터에 남아있는 것보다 다쳐서 병원에 오는 것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보스턴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안전한 상황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황으로 처지가 바뀌었으므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며 현실적으로 다치는 것이 이득이 될 때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통증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한다. 통증은 우리 편이다. 의학적으로 급성 통증으로 분류되는 단기 통증은 말 그대로 목숨을 구할 만큼 소중하다. 매우 드문 사례이지만 선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직 손상이 일어나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대부분 이른 나이에 사망한다. 질병의 후유증으로 통증에 무감각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2014년 동아프리카에서 만난 한센병 환자는 손끝에 감각이 없어서 상처를 인지하지 못해 신체 일부가 기형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수치심으로 고통받느니 차라리 고통을 느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통증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기도 한다. 통증은 기억한다. 나의 낚싯바늘 이야기에는 이막이 있다. 낚싯바늘을 제거한 뒤 며칠 동안 발바닥이 몹시 쓰라렸다. 발바닥 전체가 염증으로 빨갛게 부어올라 건드리기만 해도 아팠다. 그때 내 발에서는 통증 체계와 면역 체계라는 두 가지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상처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는 것은 면역 반응이 촉진되는 과정에서 히스타민을 함유한 비만 세포가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이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상처 부위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부의 위험 수용기가 더 민감해져서 살짝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생긴다. 아주 가벼운 자극이나 무해한 자극으로도 통증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이질 통증이라 한다. 햇볕에 피부가 탔을 때 그 부위가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도 같은 이치다. 그래서 손상된 부위를 더 자극하지 않고 보호하게 된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우리에게 이로운 현상이다. 내 상처 부위에서도 일주일 이상 진물이 흘러나왔다. 해로운 감염체가 낚싯바늘을 타고 몸속에 들어왔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1, 2주쯤 지나자 심한 통증과 면역 반응이 사그라들었고 내 삶도 일상을 되찾았다. 그로부터 1년 후 여름방학을 맞아 내가 발을 다쳤던 그 서부 웨일스 지역으로 부모님과 휴가를 떠났다. 나는 해변으로 조깅을 나섰다. 한참 달리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화들짝 놀란 나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발바닥을 살펴보니 발 아치와 발 볼이 만나는 낚싯바늘 전설의 흉터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리에 아주 작게 긁힌 자국이 보였다. 피가 난 것도 아니었다. 약간 뾰족한 돌멩이를 밟은 것 같았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심한 통증을 느낄 만한 상처가 아니었다. 내 반응을 이해하려면 그때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감각팀. 오른발 아치에서 위험 신호를 받았어요.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것 같아요. 시각팀. 좋아요, 한번 봅시다. 여기는 해변이고 크고 작은 조약돌이 많군요. 기억팀. 아, 기억났습니다. 전에 서부 웨일스 해변에서 몬티군이 오른발 아치에 긁힌 느낌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그 순간 내 의식 너머의 뇌가 뾰족한 무언가에 찔리는 느낌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후
내가 발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도록 큰 통증을 유발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나는 발에 통증이 없어도 조약돌이 많은 바닷가에서는 맨발로 걸어 다니지 않게 되었다. 심각한 사고나 부상을 겪은 사람들이 과민 반응, 가벼운 불안증, 회피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의 사례는 오랜 통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의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하지만 크든 작든 통증이 발전하는 과정은 같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가 과잉 반응을 보여서 우리 몸에 손상이 없는데도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다. 허리가 삐끗했을 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잘 낫는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소중한 척수를 보호한다는 좋은 의도로 같은 부위에 조금만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지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통증을 일으킬 때가 많다. 큰 범죄나 테러 공격이 발생하면 경찰들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선의라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잡아 가두는 일이 일어나는 사례와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뇌의 경호팀은 특별히 해가 없는 일반적인 근육 움직임을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해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된다. 뇌가 과잉 반응을 더 많이 보일수록 통증을 더 잘 학습하고 뇌는 통증을 기억한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통증은 대부분 증상이 아닌 그 자체로 질병이 된다. 게다가 더 고통스럽고 실제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진실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의 본질을 이해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통증을 과잉 충성하는 반려견이나 과잉 대응하는 경찰쯤으로 생각해도 좋다. 어쨌든 통증은 신체 손상이 없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질적인 만성 통증은 뇌 과잉 보호가 원인일 때가 많다. 만성 통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증거 기반 치료법이다. 즉, 뇌에 위협이 되는 증거는 줄이고 안심할 수 있는 증거를 계속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상태를 부정하고 통증과 싸우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 체내 조직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를 없애는 방식도 거의 효과가 없다. 어쨌든 그 치료법이 의도하는 방식으로는 그렇다. 현대의학은 병에 맞서 싸운다는 표현을 좋아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감염체나 암세포같이 고장난 자기 세포로부터 몸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통증은 우리를 돕기 위한 반응이므로 통증과 싸운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통증은 우리를 지켜주는 보디가드이자 수호천사다. 고마운 친구이자 의사 같은 존재다. 통증으로 삶이 힘들 때조차 통증은 항상 우리 몸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만성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나아가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진실을 이해한다면 통증 뒤에 숨겨진 재미난 이야기와 과학을 즐길 수 있고 회복으로 향하는 여정도 시작할 수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어쩌면 같은 메커니즘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몸의 통증도 마음의 고통도 모두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통증도 고통도 무조건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위험 신호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만성이 되어 습관적으로 신호를 주는 것인지 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